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의 이동욱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중국 근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입니다. 특히 한중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청일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청일전쟁 발발로부터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에 있었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풍도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895년 2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마무리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이 자국의 속방이라고 주장하던 동아시아의 오래된 강국이었던 흥나라를 무릎 꿇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일 양국의 전쟁터가 되어서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은 계속된 국권 수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이 끝난 지 정확히 10년 뒤에 을사늑약을 강요당하고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청나라는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의 침략과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내란을 극복하고 양무운동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었으나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쟁탈과 식민지 침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조각조각 쪼개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와 이를 발판으로 한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만주를 공격하고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신흥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45년까지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찌 보면 청일전쟁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컨대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청나라와 일본의 쟁탈전이었지만 보다 거시적인 시야에서 보자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리던 19세기의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부동항을 찾아서 동진과 남하를 반복하던 제정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반에 걸친 대결,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1890년대 초반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착수하면서 일본은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화되기 전에 청을 굴복시키고 조선을 세력 범위에 넣은 다음에 영국의 파트너가 되어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겠다는 전략적인 구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전쟁을 통해서 이 전략을 관철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청일전쟁은 글로벌 강대국 사이의 대결이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오늘날 강대국 사이의 글로벌한 대결이 다시금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과 국내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오늘 우리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모노세키 조약 문서의 일본어판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 조약은 청일전쟁 존전을 위한 조건들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조약의 제1조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조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우는 조선을 가리킵니다. 독립자주를 손상하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조공 전례 등을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이 조문만 보면 청일전쟁은 마치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청일전쟁 전까지는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것일까요? 조선이 독립국이었나? 그렇지 않은 중국의 속국이었나? 하는 문제는 사실 근대 한중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자 지금도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중원의 명나라와 조공관계를 형성했으며 병자호란 이후에는 250년 동안 청나라와 조공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는 조선을 사이의 조공지국, 즉 사방의 이민족 땅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왕조는 또한 조선을 속국이라고도 부르고 외번이라고도 부르고 번속 또는 번봉이라는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조선과 중국 사이에 형식적인 군신관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선이 중국 왕조에 예속되거나 중국 황제의 서양적 의미의 주권 밑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황제가 책봉을 통해서 외국 군주의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외국의 군주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중국 황제는 이념적으로는 천하의 대일통을 이뤘다라는 천자가 될 수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두 나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조공 관계가 주변국에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유교적 맥락 속에서 중국 황제는 하대의 대가로 자소를 실천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들어서 청과 조선의 조공 관계는 구미 열강 및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선두로 하는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이 단계적으로 동아시아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아시아에는 소위 조약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서양인들은 동아시아에 자신들의 국제질서의 기준을 강요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된 국가인지 아니면 중국에 종속된 국가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이들 나라와 교섭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국제적 지위가 서양식 주권 국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양인들 입장에서 이들 국가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라면 이들 국가와 직접 교섭을 할 필요 없이 중국과 교섭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독립된 국가라면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교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0년대 청나라 외교를 관장하던 공친왕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 열강과 조선의 분쟁에 대해서 조선은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지만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청나라는 조선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나라의 예부상서 만청년은 병인양요 직전에 북경을 방문한 조선의 조공사신과 필담을 나누면서 프랑스의 침략을 받더라도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나라는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청년은 조선 측이 알아서 잘 대응해야만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은 청과 조선의 관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864년에 번역되어서 출판된 국제법 서적인 만국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문 저자인 헨리 휘튼이라는 사람은 속국 또는 조공국,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와 봉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주권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그 나라를 독립국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보여주었던 청나라의 행위는 조선이 청나라의 명의상의 속국 또는 조공국일 뿐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독립국이라는 해석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조일수호조교, 즉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는 조선 측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모리 아리노리라고 하는 인물을 청나라의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부서였던 총리 각국 사무아문과 그리고 북양 대신 이홍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리 아리노리는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인가 독립국인가, 조선이 속국이라면 청나라는 조선군이 일본 군함을 포격한 운요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에 청나라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조선은 독립국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지만 내정과 외교는 자주여서 청나라가 조선과 일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이 문제는 조선이 알아서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조약, 즉 조일수호조규는 청나라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첫 조항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라는 것은 조선이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는 의미 외에도 당시의 국제법적 용어로 주권국가, 소버린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와 일본 모두 조선을 자주의 나라,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79년에서 1880년대가 되면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자주를 인정하는 이러한 태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79년에는 일본이 류큐를 병합하고 청나라 관료들은 일본의 다음 목표가 조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서북쪽에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일리라는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청나라와 국경 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의 국력으로는 조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이 서양 열강과 조약을 체결해서 일종의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 정부 내에서도 서양과의 통상을 통한 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조선의 국내 정치에서 주류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권위를 빌려서 국내의 반대 여론을 억누르고 서양과의 조약 체결과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청나라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중재하고 연이어서 같은 내용의 조영수호 통상조약, 조덕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했습니다. 이 문서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국왕 고종이 청나라 측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의 초고입니다. 리웅장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협상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조약문 안에 명기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 슈펠트가 이를 거부하게 되자 조선국왕 고종의 명의로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회를 발송하게 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조선국 군주가 조회합니다. 여기서 조회는 외교문서의 일종입니다. 살피건대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방이었지만 내치와 외교는 종래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스스로 주관해왔습니다. 이제 대조선과 대미국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속합니다. 대조선국 군주는 조약 내의 각 조항을 반드시 자주의 공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속방으로서 행해야 하는 일체의 각 사항은 모두 대미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새로 조약을 체결하는 서양 국가들에게 모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면서도 내치와 외교를 자주 하는 나라, 즉 완전한 주권을 가진 나라라는 다소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조선의 애매한 국제법적 지위를 상징하는 문서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청나라는 이 문서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조선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주권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서양 열강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발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882년 있었던 이무군란으로 청나라는 조선의 수도인 한성, 지금의 서울에 청나라의 정예병 3,000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로 낙인 찍혔던 흥선대원군을 유인해서 납치하고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청나라는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장정은 조선의 문호개방, 서양과의 국교 수립 및 통상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춰서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호시의 폐지와 통상, 조공사절 파견의 폐지와 베이징 상주사절 파견 등을 요청했지만 청나라 조정은 조선에 대해서 통상은 허락하지만 조공사절의 파견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상하 관계, 군신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대등한 두 나라가 맺는 조약이 아닌 상국과 속방 사이의 협약의 형태로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정의 내용을 기초한 중국의 관리들은 청나라의 법률 속에서 속국과 관련된 제도들을 추출해내고 또한 서양의 국제법에서 속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출해내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형태로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선국왕은 청나라 황제가 아닌 북양대신과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북경에 공사관을 파견할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역시 속국인 조선에 공사를 파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은 서울과 티엔진에 상무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무위원은 영사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편무적인 영사재판권이나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조선에 불리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장정의 체결은 이후에 한중관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근대적인 형식으로 속방체제를 규정하고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정에
서문에는 조선에 대한 우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청나라 광료들의 명분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선은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무군란이 있은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보호국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밀약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885년에는 영국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조선의 수도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와 한성에서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고 있던 일본의 군대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훈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텐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나라와 일본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국이 다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선을 군사적 공백 상태로 놓으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조러 밀약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홍장은 당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던 러시아 측과 협상해서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조선의 현상 유지를 보장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군을 거문도에서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긴장도 해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1885년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2차례 내란과 조러밀약 사건을 수습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굳건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조선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2 나라, 즉 일본 및 러시아와 담판을 지어서 조선의 현상 유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의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 국내는 군사적 공백지가 되었지만 청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라는 북양 함대를 새로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양 함대를 통해서 조선의 해안을 순시하고 유사시에 산동반도와 만주 지역의 병력이 조선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상업적으로도 1882년 이후부터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조선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1894년까지 조선에서는 적어도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내란, 그리고 거문도 사건 같은 외국 군대가 조선의 영토를 침탈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권공사를 파견해서 조선의 자주국 지위를 확인하고 개화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열강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조선의 이러한 노력들을 청나라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립하기 위한 조선의 반청운동이라 규정하고 조선의 정권공사 파견을 방해했습니다. 조선 측이 이에 반발하자 청나라는 정치, 경제,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한편으로 조선을 지나치게 압박한 나머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외교 주권을 빼앗는다거나 조선에 다시 군대를 진입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무리한 조치는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선 측에서도 당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던 현실을 감안해서 청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주 독립을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과 청나라 양국의 관계는 1890년대 초반까지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갔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청나라는 1882년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열강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갑자기 발발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의 국정에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을 강화하게 되었고 1885년 이후에는 사실상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정부 내의 개화파 세력의 분열과 이에 따른 친청 노선, 반청 노선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청나라는 서양 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수단, 예를 들면 전신, 차관, 그리고 세관의 장악, 그리고 정치적인 협박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서구 열강과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의 자주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 측의 외교적 노력을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1880년대의 혼란과 갈등은 조선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